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제기구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냥 단순히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좋은 계획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서 효과적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가, 또 실제로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것은 어떤 그런 일을 하게 되는가, 또 그 가운데서도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이런 국제금융기구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자질과 능력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사로 저희가 초청을 하신 분은 김기롱 박사님이신데요. 지금 저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방문 교수로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 한국에서 한국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또 아시아개발은행으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아시아개발은행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또 이 섹터의 치프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턴을 그렇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시고 또 젊은 분들이 좋은 경험과 또 더 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45분 정도 이렇게 우리 김기롱 교수님께 강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을 좀 답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나중에 그걸 저희가 취합을 해서 또 교수님께 답변을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질문과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김기롱 교수님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히 귀중한 자리를 이렇게 추천해 주신 우리 권혁주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세미나 행사를 준비한 우리 조교나 연구원 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생각보다는 좀 많으신 분들이 또 일부는 비대면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제 대면으로 오셨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대면으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젊으신 분들이 이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참 제가 가슴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제기구에서 근무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능력이나 자질로 볼 때 국제기구에 좀 더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렇지 상대적으로 우리 기대보다는 못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제가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40분, 45분 정도 주로 제 경험을 중심으로 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참석자 명단을 쭉 봤는데 여기에 일부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주제에 관한 질문도 일부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특히 좀 질문하신 분야도 미리 제가 좀 감안을 해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업을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경력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가치,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살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른 고민들을 뭐 다른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성공이 무엇인가 하는 시를 썼는데 거기서 일부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사회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당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다는 것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이 성공한 삶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국제기구에서 이런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제가 느낀 게 개발도상국에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우리가 조금만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조금 더 노력함으로써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조금 행복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면 그게 이제 보람인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한국에서도 이렇게 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도 되고 싶어 하고 뭐 공기업을 가고 싶어도 하고 뭐 사기업도 가고 싶어 하고 본인 창업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렇게 국제기구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하면서 그래서 조금 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눴습니다. 근데 국제기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국제기구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UN, 그렇죠? UN 기구가 있고 UN 시스템도 이제 그 UN 사무국도 있고 그리고 UN 사무국을 보좌하는 그 UNDP나 뭐 유니세프나 이런 이 보조기관들도 있고 그리고 이 WHO나 뭐 이런 것처럼 IMF나 아주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기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원자력 기구나 WTO나 이런 것처럼 아주 좀 전문적이지만 그러나 좀 더 독립적인 이런 기구들도 있다. 그래서 UN 기구가 여러분들이 다 외우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기구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전공에 맞는 그런 그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국제금융기구. 국제금융기구는 그 IMF, 월드뱅크, 그리고 이제 지역개발은행들. 근데 이제 여기 국제금융기구에서 IMF하고 월드뱅크는 UN 시스템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를 담당하고. 그런데 그 리저널 디벨롭먼트 뱅크는 나중에 생겨가지고 이게 UN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UN에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준용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개발은행으로는 아프리카의 지역을 개발을 담당하는 아프리카 개발은행, 그리고 아시아 개발을 포커스를 하는 아시아 개발은행, 그리고 남미, 중남미 지역을 담당하는 IDB, 그리고 유럽에서 동유럽 뭐 이런 데를 도와주는 EBRD, 그리고 그 중국에서 몇 년 전에 만들었던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은행 뭐 이런 등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는 한국이 멤버이기 때문에 이 그 스텝으로 어플라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ADB 아시아 개발은행을 중심으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유엔하고 이제 특히 국제금융기구를 좀 잠시 비교를 해드리면 유엔은 그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유엔은 인류 평화나 이런 그 삶의 질 향상 이런 식으로 아주 브로드한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그 유엔은 아주 그 난민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그 뭐 갈등 해소라든지 뭐 전쟁 방지라든지 이런 데까지 관장을 하는 거고, 국제금융기구는 주로 경제개발, 안 그러면 국제금융시장의 안정, 국제금융시장 안정은 IMF가 담당하는 거고,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월드뱅크나 이런 ADB나 이런 국제금융기구가 그런 디벨롭먼트 뱅크가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 범위가 다르다. 그리고
그 회원국들이 그 역할도 다릅니다. UN 시스템은 각 나라가 다 한 표씩 다 의사결정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사는 아주 돈을 많이 내는 미국이나 돈을 별로 못 내는 아프리카 국가나 한 나라당 의사결정에 다 하나씩 투표가 똑같은 그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금융기구는 그 예를 들면 ADB 아시아개발은행에 그 쉐어가 있어요. 투자 그 지분이 있어요. 그 지분만큼 의사결정할 때 그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아개발은행이 한 1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오케이 그러면 15%가 오케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따지는. 그래서 국제금융기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자기 보이스를 내는 거고 유엔은 각 나라가 다 보이스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원 조달도 차이가 있는데 유엔은 그 가맹국들이 해마다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은 각 나라에 해마다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지원도 그랜트로 주로 원조 무상 원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금융기구는 그 멤버들이 낸 돈을 바탕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려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이 국제금융기구는 자기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 좀 더 싸게 빌려가지고 그게 조금 마진을 붙어서 개발도상국에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이 재원 조달 방식이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한 자금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 그리고 지원 방식이 기본적으로 론이에요. 융자예요. 그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갚으면 다시 그 돈을 돌려주는. 그래서 이 국제금융기구는 이 재원이 조금 더 시스템으로 한 거죠. 지속 가능한 거고 유엔은 각 동맹국들이 해마다 이 돈을 예산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유엔하고 국제금융기구하고 카운터파트 기구가 부처가 다른데 유엔은 기본적으로 외무부를 참고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금융기구는 경제부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재무부나 이 경제기획은 뭐 옛날 같으면 뭐 다른 나라들은 그런 주로 재무부가 이렇게 카운터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유엔과 국제금융기구는 상호 굉장히 협력을 하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시아개발은행은 세계은행을 모델로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모델을 처음에 제창한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1966년에. 그래서 월드뱅크는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거지만 일본이 이제 우리 아시아에도 아시아 국가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1966년에 만들었고 그 지금은 이 아시아 개발은행의 회원국은 아시아 국가들도 있고 그게 49개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나 뭐 이런 나라들처럼 아시아 국가가 아닌 나라들도 있죠. 아시아 국가가 아닌 나라들은 주로 이제 돈을 내는 나라들이고 이 아시아 국가들은 뭐 돈을 내는 나라도 있고 빌려가는 나라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는 마닐라에 있고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이 각 개발도상국에 사무소가 있어요. 각 사무소가 있고 저는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오스에서 사무소장으로 근무를 했고 그래서 사무소가 있고 그리고 이런 개발도상국에 그리고 미국, 유럽, 일본에는 지역 대표부라 해서 또 그 사무소가 나가 있어요. 그런데 직원은 한 3,000명 조금 넘게 있습니다. 넘게 있는데 이 숫자는 이 프로페셔널 스텝이 있고 그리고 마닐라나 그 각 우리 지역 사무소에 그 업무를 지원하는 로컬 스텝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인터내셔널 스텝, 프로페셔널 스텝이 한 1,000명 좀 넘게 있고 그 로컬 스텝, 그 필리핀이나 각 그 나라에 그 지원해 주시는 분들, 그 전문가들이 한 2,000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그게 이제 정규 직원들, 그리고 그 파견 나오신 분들이나 그 콘설턴트로 계신 분들이 한 20명 정도 있어가지고 아시아개발은행에서 한국 직원들 모임에 한 80명 내지 90명이 이제 이렇게 만난다, 이렇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구를 보시면 제가 보면 그 기본적으로 총재가 그 이사회 의장이 되면서 그 업무를 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부총재들이 6명이 계시고, 6명이 있고, 그 지금 사무총장, 매니징 디렉터 제너럴이라고 그분이 이제 그 부총재들 급인데 일부 업무도 관장하면서 부총재들의 그 의견도 조율하는 그런 기능인데, 지금 사무총장은 한국 분이 맡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ADB에서 중점으로 지원하는 분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을 텐데, 중점으로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ADB의 설립 목적과 같이 poverty reduction, 그러니까 빈곤 해소, 그리고 요즘은 각 나라의 그 소득 불균형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사회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하는 거냐 하는데 그야 이제 첫 번째 목표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그 에듀케이션, 그리고 보건, 공중보건,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 근데 주로 이제 이건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죠. 그래서 교육하고 보건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 특히 이제 교육하고 보건, 이 사회 분야가 그전에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각 나라가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면서 이 고용, 인력 인재 양성이나 고용 시장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냐. 그리고 이 코로나, 코비드 19이 생기면서 공중보건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히 보건 분야, 그리고 교육에서 앞으로 대학 교육이나 기술 교육, 그런 분야가 ADB에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떠오르는 분야인데, 특히 ADB에서 지금 보건 분야 전문가들이 별로 없었어요. 보건 분야가 사실은 그 차관을 빌려주고 하기는 조금 이 나라에서 돈을 그냥 무상원조로 와야지, 사실 돈을 빌려가는 데서는 조금 꺼렸는데,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각 나라에서 보건 차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데 이렇게 막 급증하는 수요를 그 차관 수요를 ADB에서 그동안에 보건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니까 보건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보건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보건 분야에서 ADB에서 그동안에 초점을 맞췄던 분야는 그 Health for All, 그래서 공공보건, 그러니까 보건소, 그런데 보건소에 그 의료 서비스를 딜리버리하는 뭐 그런 데 이제 관심이 많고, 그리고 ADB는 프로젝트 자체가 경제성이 있어야 되니까 보건 경제, 그러니까 헬스 이코노믹스,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이고, 국제 보건, 다양한 나라들의 보건 시스템을 보고 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보건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코비드 19이나 이런 그 전염병을 이렇게 대처하는 그 지역 협력이나 그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분야 하시는 분들은 전망이 좋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ADB에서 젠더 이퀄리티, 이게 성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나 교육 기회,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여성들의 소외받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여성 쪽에서 전문된 분도 계시고, 또 직원을 뽑을 때 여성 인력을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피메일 스타프들이 그 비율이
지금 뽑을 땐 대충 반반은 되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아직도 이제 남성분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ADB에서 이 성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한 정책을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전문가가 계시고 이런 국제기구에 근무할 그 준비를 하신다면 조금 더 이 기회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클라이메이트 체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서 특히 물 관리, 수자원 관리, 특히 물, 에너지, 식량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는 그 수자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클린 에너지, 재생 에너지가 이제 중요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떠오르는 이슈 그 중에 하나가 도시개발. 이 아시아에 굉장히 급속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이나 도시전기, 그리고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재예방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식량 문제, 농촌 문제, 그 농촌 인프라, 그리고 농촌 저수지 관리 뭐 이런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가버넌스에서 국영기업이나 그 지방정부 기능 관리, 재정 관리, 그리고 이제 입찰제도, 공공 입찰제도 관리, 그럼 이제 그 환경 기준, 사회 기준, 리세틀먼트 이슈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리저널 코오퍼레이션, 이런 리저널 코오퍼레이션 이제 국제 그 협력하고 이런 걸 전공한 사람들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에 ADB는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ADB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원들한테 그 자율성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ADB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권위적이고 이런 게 많았는데, ADB는 예산이나 인사 그리고 프로젝트 딜리버리에 대해서 팀장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ADB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무슨 업무든지 간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의 전문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 팀장이 그 팀에 필요한 팀원을 뽑고, 물론 ADB 내에서지만 팀을 뽑고,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니시에이티브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문성이 더 높아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한국의 문화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여러 젊은 분들은 사실 도전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인사 관리에서 ADB에서 사람 뽑을 때는 기본적인 원칙은 공개 경쟁이에요. 그게 내부 사람, 외부 사람 누구든지 그냥 어플라이해서 리뷰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ADB의 직원을 뽑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ADB가 원하는 것은 경력 직원이에요. 그래서 ADB는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들 정부하고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하고 이 정책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DB에서 뽑는 사람은 그 해당 나라든지 안 그러면 해당 프로젝트에 한 10년 정도 경험을 가진 경력 사원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ADB에 처음 들어올 때 그게 한 4급 뽑을 때 그렇게 하는데, 보통 한 30대 후반 내지 40대 초반 그런 분들이 가장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기 경력을 가지고 이게 어플라이를 하고, 그리고 그 경력으로 이렇게 나라하고 상대하고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은 그렇게 경력직을 선호를 합니다. 선호를 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을 이게 뽑아서 키워서 하는 시스템인데 그게 영 프로페셔널이에요. 영 프로페셔널은 석사 졸업하고 3년 이상 된 사람, 3년의 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 안 그러면 박사를 딴 사람을 뽑는데 그 1년에 한 10명 내지 12명이 뽑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사과에서 주도를 해서 영 프로페셔널 뽑아서 그 사람을 키워나가는 그런 사람 뽑는 과정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력직 직원은 뽑을 때 인사팀보다는 유저 디파트먼트가 리드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필요한 사람을 주로 뽑는 거고 인사과는 도와주는 거고, 그러나 영 프로페셔널은 이렇게 인사과에서 전반적으로 ADB의 젊은 피를 수혈하게 다 뽑는 건데, 이 영 프로페셔널 뽑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프로페셔널 직원 들어오는 게 영 프로페셔널보다 조금 더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프로페셔널도 이렇게 지원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국제기구나, 안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원조를 담당하는 거나, 안 그러면 컨설팅 펌 이런 데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ADB에 프로페셔널로 어플라이 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인턴 이 제도가 있어요. 그게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인턴을 뽑던 이 경력직을 뽑던 YP를 뽑던 ADB에서 뽑을 때 보는 요소가 한 6개가 있어요. 그 첫째가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 경험 내지는 다양성. 이 사람이 다른 문화, 다른 나라의 그 컬처, 안 그러면 다른 나라,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오픈되어 있는가, 어떤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제 시민,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보이스나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흔히 쓰는 국뽕 같은 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데도 이게 우리가 배울 게 많고 다른 데와 같이 가야 된다 하는 이런 다양성, 이런, 특히 요새는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접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다른 나라를 이해하고 이런 인터내셔널 익스피리언스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다양한 그 문화를 이해한다는 그런 거를 여러분이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째는 ADB 자체가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주로 해서 이제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해서 그 돈을 벌고 월급을 주고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오퍼레이션 경험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나라 경험이나 오퍼레이션 경험, 그리고 테크니컬 날리지. 그래서 이 사람이 전문성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ADB에서 뽑는 사람은 보통 T자형 인재라고 그러는데, 각 스페셜리스트를 무조건 자기가 하나 분야는 전문을 가져야 돼요. 어느 분은 조달 이야기도 하는데 조달 분야든지, 안 그러면 내가 보건 분야든지, 뭐 이코노미스트든지, 엔지니어링이든지, 뭐 그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하나 자기가 교육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전문성 분야가 있으면서 이렇게 협력하는, 그 T는 옆에 이제 사람들하고 팀워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T자형 영재를 ADB가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크니컬 날리지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팀워크, ADB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거 좋은데, T자에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게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푸는 해결 능력이 아니고, 어려운 타스크나 안 그러면 이슈가 있을 때 그걸 내가 분석을 해서 그 문제를 드라이브해서 해보는 실제 프로젝트 경험, 그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능력. 근데 그 프로젝트를 해결할 때 좀 더 색다른 방식으로, 좀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이노베이티브하게 했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 따라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야 된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인터뷰한다든지 에세이를 쓸 때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 날리지 쉐어링 하는 능력들이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조직의 밸류를 인테그리티가 있느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은 그 국제 민간 금융회사 뭐 CEO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내가 당신 회장인데 제일 뭐로 시간 보내냐 그러면 그 사람 하는 말이 자기는 사람 뽑고 사람 키우는 게 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회사의 레베뉴를 창출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사람 뽑을 때 무슨 면을 보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도 딱 보는 게 두 가지예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이버시티. 이 사람들은 국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다이버시티를 이 사람이 이해하고 있느냐,
그거 그 다음째 problem solving capacity.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독창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가느냐. 그 두 개를 자기는 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국제 기업이든 국제 기구든 이 그 인사 기준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알고 계시면 좋겠다. 내가 특히 UK의 그 디피드 쪽에도 원조 기관입니다. 거기도 내가 그 인터뷰를 해서 사람 뽑는 거에 많이 도와줬는데 거기도 이런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은 ADB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이나 IMF나 모든 국제기구에서는 통용되고 그리고 민간 회사에서도 국제 회사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중시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